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과학공학 계열 좀 수업을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 과학공학 분야라고 하는 부분은요, 사실은 과학에 해당하는 물리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커다랗게는 힘과 운동, 그 다음에 일과 에너지 파트로 제가 커다랗게 구분을 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힘과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힘, 그 다음에 속력과 그 다음에 속도, 운동의 법칙 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요. 일과 에너지 부분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참고로 전기 에너지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챕터 힘과 운동 파트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힘과 운동에서 힘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물체의 운동 상태나 모양을 변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물리량 우리가 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이 힘의 단위로 우리가 뭘 사용을 하냐면 뉴턴이라고 하는 단위를 보통 사용을 하죠. 뉴턴이라고 하는 단위를 보통 사용을 해요. 자, 그럼 알자 힘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한 물체의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을 할 때 여러 힘을 합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하나의 힘. 예를 들자면 어떤 물체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5N으로 밀고요. 반대 방향으로 2N의 힘으로 밀었어요. 그럼 이 물체는 결론적으로는 오른쪽으로 3N의 힘을 민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겠죠? 이게 바로 알자 힘에 해당이 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알자 힘이 0이다. 알자 힘이 0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알자 힘이 0이 되겠죠? 자, 오른쪽으로 미는 힘과 왼쪽으로 미는 힘이 같을 때, 자, 이렇게 알자 힘이 0인 경우에는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아요.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가만히 있던 물체는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원래부터 운동을 하고 있었던 물체는요, 그냥 운동을 해요. 대신에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통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운동 방향 변하지 않고 속도도 변하지 않아요. 원래 운동을 하던 물체라면. 근데 만약에 알자힘이 0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느냐? 알자힘이 어떻게든 알자힘이 존재를 한다면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하거나 모양이 변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운동 상태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운동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만약에 알자힘이 존재를 한다. 같은 방향으로 알자힘이 존재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물체의 운동 속도가 증가해요. 속력이 증가하고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알자힘이 만약에 존재를 한다. 반대 방향으로 알자힘이 존재한다. 이런 경우에는 속력이 감소를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운동 방향과 만약에 수직으로 알자힘이 작용을 한다. 이때는 무슨 운동을 하냐면요. 등속 원운동을 해요. 속도는 변하지 않는데 방향이 바뀝니다. 자, 우리 원운동 쥐불놀이 같은 원운동 있죠? 이때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수직이에요. 운동 방향과 수직으로 힘이 작용을 하면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되고요. 운동 방향과 만약에 비스듬하게 힘이 작용을 한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포물선 운동을 하게 돼요. 포물선 운동, 자, 포물선 운동, 이런 운동, 포물선 운동이죠. 자, 이런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참고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속도와 가속도의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 속도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 수리 개념에 배웠던 거속식 배웠죠? 그쵸?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속도라고 하는 건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 자, 우리가 걸린 시간분의 이동한 총 거리를 갖다가 우리가 나눠주시면 속도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가속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단위 시간 동안 변한 속도 변화량이에요. 어떤 시간 동안 변한 속도 변화량, 다시 말하면 속도 변화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값. 요걸 우리가 가속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즉 속도가 변해야만 가속도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자, 가속도와 알자힘의 관계를 보시면 가속도는 알자힘이 0이 아닐 때만 존재한다. 즉 알자힘이 0이면 그 물체는 속도가 일정해요. 운동을 하던 물체라면 이라고 말씀드렸죠.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했고 운동을 하던 물체라면 계속 일정한 속도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알자힘이 0인 경우에 가속도가 제로예요. 자, 가속도의 방향은 알자힘의 방향과 같고, 즉 알자힘이 오른쪽이다 라고 하면 가속도도 오른쪽이에요. 즉 힘의 방향으로 알자힘이 작용한다 라고 하면 가속도가 플러스가 되는 거겠죠. 가속도의 크기는 알자힘의 크기에 비례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가속도의 크기는 알자힘의 크기에 비례한다. 즉 알자힘이 클수록 가속도도 크다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뒤에서 가속도와 관련된 부분은요, 운동의 법칙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속 운동과 등 가속 운동의 비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싶은 건요, 등속 운동과 등 가속 운동에 대한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등속 운동도 보도록 할게요.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건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에요. 자, 속력이 일정한 운동에서 우리가
시간과 이동 거리 사이의 그래프를 보시면 자, 시간과 이동 사이의 그래프가 일정하게 증가를 합니다. 시간에 따라 이동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를 해요. 그리고 이 직선의 기울기가 뭐냐면 바로 속도를 의미합니다. 자, 기울기라고 하는 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시간분의 거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울기가 속도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기울기가 변해요? 일직선이니까 기울기가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소리예요. 자,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요.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요. 시간에 따라 속도가 변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속도가 변하지가 않고 일정하다라는 거, 이런 그래프가 등속도 운동이고요. 요때 요 밑면의 넓이는 우리가 뭘 뜻하는 거냐면 시간 곱하기 속도기 때문에 이동 거리를 뜻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그래프를 좀 보시면요. 등가속도 운동에서 예를 들어서 가속도가 플러스인 경우, 즉 속도가 점점점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 같은 경우에 시간과 이동 거리 사이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그래프를 갖게 돼요. 자, 역시 기울기가 속도인데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되냐면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죠.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를 보시면 시간에 따라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등가속도기 때문에 일정하게 증가해야 등가속도가 되는 거죠. 여기서 기울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기울기가 역시 가속도를 의미해요. 가속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죠. 자, 그 다음에 시간과 가속도의 그래프를 보시면 가속도는 이렇게 일정하게 나타나고요. 이 밑면에 해당하는 넓이는 무엇에 해당되냐면 속도 변화량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참고로 그래프를 좀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운동의 법칙 보도록 하죠. 시험에 운동의 법칙이 얘기가 잘 나와요. 뉴턴의 운동의 법칙, 1법칙, 2법칙, 3법칙 얘기가 잘 나오는데 보통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이 1법칙하고 3법칙이 특히 예가 많아요. 관성에 해당하는 예, 작용관적용에 해당하는 예들이 많거든요. 그 예들을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니까 그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운동의 제1법칙, 뉴턴의 제1법칙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요. 무슨 법칙이냐면 관성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게 운동의 제1법칙입니다. 자, 그럼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우선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관성이라고 하는 건 물체가 원래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즉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고 싶고요.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싶어요. 그러한 성질을 관성이라고 얘기하고요. 관성의 크기는 질량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자동차가 있는데 버스가 있고요. 소형차가 있어요. 자, 경차와 커다란 버스가 있는데 막 직선으로 달리다가 커브를 틀려고 합니다. 자, 이때 커브를 틀기가 더 쉬운 자동차가 어느 자동차냐면 경차겠죠. 버스는 커브 틀기가 더 어려워요. 자, 왜 그러냐면요. 자, 나는 직진으로 가고 싶어 하는 관성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질량이 클수록 관성의 크기가 커요. 즉 질량이 클수록 그 운동 방향을 꺾기가 더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질량의 크기와 비례한다라는 거. 자, 그럼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0이면, 자, 0이에요.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싶고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운동하고 싶다. 즉 원래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 언제일 때? 알짜힘이 제로일 때. 이런 걸 우리가 관성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관성의 법칙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얘가 중요해요. 얘가. 자, 요 얘가 우리가 운동의 제3법칙과 관련을 해서 비교하는 문제가 참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요. 얘를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의 얘. 이불을 두드리면요. 먼지가 떨어진다. 먼지는 자기 자리에 있고 싶거든요. 이불을 두드리면 먼지는 그 자리로 뚝 떨어지죠. 자, 그다음에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승객이 앞이 아닙니다. 뒤로 넘어진다. 쌓아놓은 나무 도막 중에, 자, 여러 개 쌓아놓은 나무 도막 중에 중간에 하나를 툭 치면 그 나무 도막만 빠진다라고 얘기하는 거. 요거 전부 다 관성의 예고요. 자,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의 예도 계속 보시면 반대로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정지하면 승객이 앞으로 넘어진다. 뛰어가던 사람이 발에 돌불에 걸리면 넘어진다. 망치를 잡고 손잡이죠. 만지를 잡고 손잡이 부분을 바닥에 내려치면 망치의 쇠 부분이 나무 손잡이에 더 깊게 박힌다. 이러한 예들이 관성의 예다라고 하는 거. 예들을 조금 여러분들께서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운동의 법칙, 운동의 제2법칙으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자, 운동의 제2법칙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가속도의 법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가속도 얘기가 잠깐 등장을 하기는 했었던 것 같거든요. 자, 물체의 가속도는요, 언제 알짜힘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물체의 작용은 알짜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무엇에 반비례한다? 물체의 질량에는 반비례한다. 즉, 가속도는요, 힘의 크기에는 비례하고요, 질량에는 반비례한다라고 얘기해서 우리 F는 ma라고 하는 공식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많이 쓰는 공식 중에 하나고요. F는 여기서 알짜 힘 단위는 뉴턴이고요. 자, 질량의 단위는 우리가 킬로그램을 사용을 하고요.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가속도의 법칙은 공식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운동의 제3법칙은요. 작용반작용이어서 제가 말씀드렸죠. 작용반작용의 법칙과 관성의 법칙은요. 얘를 구분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물체가 다른 물체의 힘, 즉 작용을 가하면 힘을 받은 그 물체도 동시에 힘을 가한 물체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힘, 반작용을 가한다. 즉 어떤 물체가 한 물체에 작용을 가하면 그 물체도 자, 작용을 가한 물체한테 반작용을 가한다. 자, 이때 작용과 반작용 관계에 있는 두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서로 반대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예를 보도록 하죠. 사람이 앞으로 걷는다. 사람이 앞으로 걷는다 해서 작용은 뭐냐면요. 사람의 발이 지면을 뒤로 밀어요. 그럼 지면은 사람의 발을 앞으로 민다라고 하는 게 작용 반작용의 두 관계예요. 노를 저으면 배가 앞으로 나아간다. 자, 노가 물살을 뒤로 젓죠. 그럼 물살이 노를 앞으로 저어주는 이런 작용 반작용의 관계. 로켓이 가스를 분출하며 위로 나아간다. 포탄이 발사되면 포신이 뒤로 밀린다. 자, 이런 경우 대부분 작용 반작용은 뭔가가 뒤로 나가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작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징어가 움직일 때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하면서 움직이죠. 그렇죠? 오징어가 물살에서 움직일 때 뒤로 이렇게 다리를 뻗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 그것도 대표적인 작용 반작용의 예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단원 자체가 제가 힘과 운동이라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힘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힘 뭐가 나왔냐면 만유인력이라는 힘이 나왔는데, 만유인력이란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 자, 그냥 질량만 존재해요. 질량이 가진 두 물체 사이에서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가 만유인력이라고 얘기하고,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두 물체 사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힘은요, 두 질량의 곱에 비례를 하고요. 두 질량의 곱 M1하고 M2라고 할게요. 두 물체 사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앞에 상수 G가 있는데 이 G는 만유인력 상수다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력. 지구와 지구 위의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이다. 만유인력은 만유인력인데요.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었죠. 그 중에 한 물체를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지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구와 지구 위에 있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자, 중력은 항상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 자, 그럼 중력의 크기는 우리가 어떻게 재느냐? 만유인력하고 똑같으니까 만유인력 상수에 자, 지구와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겠죠. 지구와 물체 사이의 거리는요, 지구 반지름하고 같아요. 지구 반지름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자, 두 물체 사이의 곱에 비례한다라고 했는데 두 물체 중에 한 물체가 지구겠죠. 지구의 질량과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앞에 부분이, 요 앞에 있는 요 부분 보시면 만유인력 상수와 지구 반지름값 일정하죠? 지구 질량값 일정하죠? 요거 간단히 계산해서 우리가 G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요 G는 중력 가속도라고 부르고 그 값은 대충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중력은요, mg라고 표현하실 수 있고요. m은 물체의 질량이고요. G는 중력 가속도예요. 9.8 m이다라고 쓰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력 보도록 하죠. 자, 전기력이란 전기를 띤, 플러스나 마이너스라는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전기력이며, 다른 종류의 전하 사이는, 즉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는 인력이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고요. 같은 종류의 전하 플러스랑 플러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한다. 청력이라고 하는 건 서로 밀어내는 힘을 뜻하겠죠. 자, 이 전기력의 크기는요, 두 물체의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두 물체 사이의 거리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그래서 전기력은요, 두 전하량의 크기. 자, 전하를 Q1, Q2라고 놓고요. 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앞에 K는 비례상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탄성력.
탄성력이라고 하는 건 탄성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탄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우리가 탄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탄성체의 대표적인 게 용수철이나 고무줄 같은 물질이 있겠죠. 탄성체를 변형시켰을 때 원래 방향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을 갖다가 우리가 탄성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탄성력은 변형된 방향과는 반대 방향이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용수철이 있어요. 용수철을 제가 이쪽으로 잡아당겼다면 자, 되돌아가려는 힘은 반대 방향이겠죠? 변형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탄성력이 작용을 하고요. 탄성력의 크기는 자, 마이너스 kx다라고 쓰는데 앞에 마이너스를 쓰는 이유는 방향과 내가 잡아당긴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서 마이너스를 쓰고요. k는 탄성계수, 요 탄성계수라고 하는 건 물질에 따라 틀려요. 용수철이냐 고무줄이냐에 따라서. 자, 요 x라고 하는 건 변형된 길이를 뜻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잡아당겼는지 변형된 길이의 뜻해요. 그래서 탄성력의 크기는 마이너스 kx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찰력 볼게요. 마찰력이 조금 중요해서, 마찰력이란 물체와 접촉면 사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 자, 여러분 제가 어떤 물체를 막 끌어당겼어요. 바닥에 놓인 물체를 막 끌어당겼는데 물체가 잘 움직이지 않아요. 왜 움직이지 않아요? 마찰력과 그 물체와 그 바닥 사이에 마찰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 운동을 방해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어떤 물체를, 동일한 크기의 물체를 하나는 모래판에서 끌어다니고 하나는 얼음판에서 끌어당겨요. 그럼 얼음판에서는 잘 끌어당겨지죠. 왜냐하면 마찰력이 그만큼 작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다. 방향은 항상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예를 들어 어떤 물체가 있는데 제가 이 물체를 이렇게 끌어당겼어요. 그러면 마찰력은 그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비스듬한 물체가 있어요. 제가 이 물체를 이렇게 끌어당겼어요. 그럼 마찰력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한다는 거겠죠. 자, 그럼 이 마찰력은요. 자,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가 정지 마찰력, 최대 정지 마찰력, 운동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리 힘을 가해도 물체가 움직이지 않을 때의 마찰력을 정지 마찰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제가 1N의 힘으로 물체를 끌었는데 물체가 안 움직였습니다. 그럼 뭐냐면 반대 방향으로 1N의 마찰력이 작용을 했다라는 거죠. 2N의 힘으로 끌어당겼는데 안 움직였네요. 그럼 역시 반대 방향으로 2N의 마찰력이 작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물체가 움직이지 않을 때의 마찰력이고, 내가 가한 힘의 크기와 마찰력의 크기가 어때요? 같아요. 같으니까 내가 가한 힘의 크기가 늘어나면 마찰력의 크기도 점점 늘어나는 거죠. 내가 가한 힘의 크기와 마찰력의 크기가 같다. 자, 그러나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 뭐냐면 어느 순간 물체를 잡아당겼을 때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때 움직이기 시작할 때의 마찰력을 우리가 최대정지 마찰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최대정지 마찰력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최대정지 마찰계수 곱하기 요 n은 우리가 수직항력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이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떠한 물체가 지면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이에요. 그럼 똑같은 물체를 제가 세웠습니다. 똑같은 물체를 세워서 이렇게 놓으면 요 경우하고 요 경우의 수직항력은 같아요, 여러분. 왜냐면 이 물체의 무게가 동일하니까, 여기는 면적당 누르는 힘은 다르더라도 넓은 면적에 우리가 힘을 누르고 있고, 여기는 면적당 누르는 힘은 크더라도 좁은 면적에 누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직항력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값은요, 자, 접촉 면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앞에 마찰 계수라고 하는 부분은요, 재질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아, 여기가 운동장이냐 얼음판이냐에 따라서 최대 정지 마찰력은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고, 운동 마찰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힘을 줘서 당기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계속 운동을 하죠. 운동을 할 때도 마찰력은 작용을 하는데 그때 작용하는 마찰력은 항상 일정한 마찰력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물체를 잡아당겼을 때 물체가 운동을 한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내가 잡은 힘의 크기가, 내가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마찰력보다는 크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운동할 때 이때의 알짜 힘은,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가한 외력에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운동 마찰력을 빼주신 값. 요게 요때 작용하는, 요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 가지 힘이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운동량, 충격량과 관련된 수업을 좀 할게요. 자,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운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양이다. 자,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운동량 보통 P라고 표현을 하고
MV 질량 곱하기 속도의 값으로 우리가 질량 곱하기 속도의 값으로 운동량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운동하는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양이다. 운동하던 물체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 부딪힐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때 우리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양으로 우리가 보통 충격량을 I라고 쓴다면 힘 곱하기 이 힘을 받은 시간, 이걸 충격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때 이 힘을 우리가 충격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는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자,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하다가 충돌을 했어요. 충격을 받았겠죠. 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값이다. 이게 바로 충격량과 같다라는 뜻이고, 자, 충격량에서 힘과 시간의 관계가 있는데요. 자, 요것도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얘가 항상 중요해서요, 여러분. 충격량이다. 자, 여러분 충격량이 동일할 때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힘 곱하기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충격량 I는 충격력이라고 하는 힘 곱하기 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값이 동일하다. 요 값이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 자, 시간이 늘어나면 충격력이 줄어듭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제가 유리컵을 갖다가 하나는 그냥 세멘트 바닥에 떨어뜨렸고 하나는 푹신한 방석 위에 떨어뜨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린 유리컵은 깨지겠죠? 하지만 푹신한 방석 위에 떨어뜨린 컵은 깨지지 않아요. 자, 제가 동일한 높이에서 떨어뜨렸다라고 얘기한다면 충격량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릴 때는요, 뭐가 짧으냐면 시간, 닿는 시간이 짧아요. 충격을 받는 시간이 짧은 대신에 충격력이 커지는 거죠. 하지만 푹신한 방석 위에 떨어뜨릴 때는 어떻게 되면 충격을 받는 시간이 길어져요. 이게 길어짐으로 인해서 충격력이라는 힘의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컵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이러한 예는 뭐냐면 충격량에서 충격력과 시간의 관계예요. 또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우리가 무릎을 살짝 굽혔다 펴면 충격이 덜하죠. 이것도 시간을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고, 또 우리가 야구 선수들이, 자, 투수가 공을 던졌어요. 그 공을 받을 때 뒤로 손을 살짝 빼면서 받으면 시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역시 충격력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요. 이게 바로 충격력과 시간의 관계에 해당되는 예라는 거, 여기 제가 지금 적어드렸죠?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운동량 보존의 법칙. 자, 어떤 물체들 사이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 자, 운동하는 물체는 운동량이라고 하는 일정한 물리량을 갖는데 이 물체들이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건 뭐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뭐 분해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바깥에서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상호작용 전과 후의 운동량의 합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이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의 운동량이 있었어요. MV가 있었는데 이 물체가 분해가 됐어요. 분해가 돼서 이렇게 두 개의 물체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럼 이 두 물체가 갖는 운동량의 합은 처음 물체가 갖던 운동량의 합과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힘과 운동 파트에서 제가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고요. 요 꼭과 관련된 문제는요, 제가 간략한 문제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복잡한 계산 문제는 좀 우선 제외를 하고 간략한 문제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날던 비행기에서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아래에서 보고 있던 사람의 눈에 보이는 물체의 낙하 방향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비행기가 이쪽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자, 물체가 떨어졌죠. 그럼 이렇게 떨어집니까? 자, 날아가던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건 무엇과 관련된 거냐면 관성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날아가던 비행기에서 물체가 떨어졌다고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이냐면, 자, 앞쪽으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누구 때문이다? 관성력이라고 하는 것 때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이 문제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림과 같이 마찰이 있는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고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무엇의 방향을 고르라고 했습니까? 마찰력의 방향을 고르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어떻게 하고 있대요? 경사면을 따라서 내려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마찰력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운동 방향과 항상 어떤 방향으로? 항상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D는 운동 방향이고요. 마찰력은 B의 방향으로 존재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A 방향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방향은 지면에 수직으로 떠받들어주는 힘. 요거는 수직 항력에 해당하는 힘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요런 문제 많이 출제됐던 문제예요, 요게. 자, 다음 문제에 제시된 상황과 같은 원리를 가지거나 관련 있는 것을 고르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첫 번째 그림 보세요.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요거 뭘까요? 자,
로켓이 날아가고 있죠. 로켓이 가스를 뒤로 분출을 하면서 앞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요거 뭐냐면 운동의 제 몇 법칙? 운동의 제 3법칙이 뭐였냐면 작용반작용의 법칙이었어요. 작용반작용의 법칙을 얘기해주고 싶은 그림이고, 두 번째 그림, 먼지를 터는 거죠. 자, 이불에서 먼지를 털면 먼지가 뚝 떨어진다. 이런 거, 옷에서 먼지를 털었더니 먼지가 뚝 떨어진다. 자, 요거 뭐냐면 운동의 제 1법칙이죠. 관성의 법칙입니다. 자, 여기는 딱 보니까 FMA가 주어졌어요. 자, 가속도는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라는 그림입니다. 요거 뭐냐면 운동의 제 2법칙이죠. 가속도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배를 타고 노를 저 앞으로 나간다. 자, 노를 뒤로 저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작용반작용의 법칙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것과 관련된 그림은 1번에 해당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같은 그림으로 똑같은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멈추면 승객이 앞으로 넘어지려고 한다. 자, 움직이려고 하는 관성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의 법칙, 니은에 해당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문제 잘 기억해 주도록 하시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진공 중에서 자유낙하한다. 자, 진공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공기 저항이 없는 곳을 뜻하는 거예요. 자유낙하한다. 어떤 물체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소리인데, 진공 중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와 같은 상태의 운동을 나타낸 그래프로 옳은 것은이에요. 자, 어떤 물체가 떨어집니다. 그 물체는 누구의 힘을 받냐? 중력의 힘을 받는 거죠. 중력 가속도의 값이 항상 어떻습니까? 일정합니다. 물론 공기의 저항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항상 일정한 가속도로 떨어질 수가 없겠죠. 하지만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공기 저항 무시하는 거고요. 자, 낙하하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를 묻는 거예요. 즉, 무슨 운동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등 가속도 운동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중력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그림은요. 시간에 따라 속력의 변화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 그림은 등속도 운동을 뜻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시간에 따라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죠. 기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거 역시 등속도 운동을 뜻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림은요. 시간에 따라 가속도가 일정하네요. 자, 얘가 바로 등 가속도를 뜻하는 그림이고요. 시간에 따라 속력이 지금 어떻게 되거든요. 여러분, 속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죠. 이때 기울기가 뭐냐면 가속도거든요. 자, 가속도기 때문에 이거는 가속도가 변하는 운동이에요. 가속도가 변하는 운동이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을 뜻하는 그림은 3번이고요. 제가 이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등가속도 운동과 관련된 그래프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시간과 거리 그래프에서는 이런 등가속도, 가속도가 플러스인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등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과 속력의 그래프로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등장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우리 운동의 법칙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쵸? 작용반작용 운동의 제 3법칙. 예로 가장 적당한 것은 삽으로 흙을 떠서 멀리 던진다. 보트가 노를 젓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나아간다.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승객이 뒤로 넘어진다. 달리던 사람이 돌부리에 걸리면 앞으로 넘어진다. 자, 여기에서 작용반작용이 뭐죠? 자, 2번이었죠? 대표적인 예였어요. 1번과 3번과 4번은 전부 무슨 예냐면 운동의 제1법칙인 관성의 법칙과 관련된 예다라는 거 기억해 주도록 하세요. 자, 다음 현상과 같은 원리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다음 현상과 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유리컵은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면 잘 깨지지만 같은 높이에서 이불 위에 떨어뜨리면 잘 깨지지 않는다. 요거 충격량과 관련된 부분이죠. 충격량이 동일할 때 충격력과 시간 사이의 관계를 묻는 거였습니다. 자, 대포를 쏘면 포신이 뒤로 밀린다. 자, 요거는요. 운동의 법칙이에요. 운동의 제 3법칙 작용반작용이고요. 나무에 달린 사과가 땅으로 떨어진다. 요거는 중력 때문이죠. 중력. 자, 세 번째. 달리던 사람이 돌부리에 걸리면 넘어진다. 자, 요거 운동의 제 1법칙 관성의 법칙이죠. 4번. 공을 받을 때 손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받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 요게 바로 충격력과 시간과 관련된 예다라고 하는 거. 정답은 4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